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들이 펀드 법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은 우리 펀드 같은 상품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지, 펀드 권유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실제 펀드를 팔 때, 판매할 때는 어떻게 하고, 또 고객들은 중간에 중도 해지, 즉 펀드에서는 그걸 환매라고 하거든요. 환매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권유. 집합투자증권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펀드에 투자할 때, 투자하면 그 증거, 즉 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받는 게 바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그게 만약에 펀드의 형태가 투자 신탁이면 수익증권을 받는 거고, 펀드의 형태가 회사면 주식을 받는 거죠.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집합투자증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투자 권유할 때 어떠한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설명 의무나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이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권유에 대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일반 투자자에게만, 자, 요 의무나 요 원칙은 전문 투자자한테는 적용되지 않고요. 오로지 일반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요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 그리고 파생상품 등에는 또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일반 투자자에게만 이 원칙이 적용되다 보니까 전문 투자자는 누구고 일반 투자자는 누군지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요 전문 투자자는 누구를 전문 투자자라고 하는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 상장법인입니다. 그리고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 법인,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해외 시장에 상장된 법인도 전문 투자자다. 각종 공사, 각종 기금, 공제회 이런 사람들 다 전문 투자자다. 그런데 여기 상장법인은 전문 투자자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거래할 때는 바로 파생상품 중에서도 요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상장기업도 좀 쪽팔리지만 창피하지만 전문 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장법인은 원래 전문 투자자지만 장외 파생 상품 거래할 때는 금융투자회사에서는 뭘로 보냐면요, 일반 투자자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외 파생 상품, 즉 상장법인이 장외 파생 상품 거래할 때는 전문 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야 된다. 그 경우만, 요 상품만. 그 다음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 원 이상인 일반 법인, 이거 상장법인 아니죠? 상장법인 아닌 일반 법인들은 전문 투자자 아닙니다. 그렇지만 100억 원 이상이다, 상품 잔고가. 그러면 원하면 전문 투자자로 대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 이상인 개인, 개인도 원래는 개인은 일반 투자자죠. 근데 50억 이상인 자가 신청을 하면 전문 투자자 대우 받을 수 있어요. 외국 정부, 외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다 전문 투자자다. 일반 투자자를 전문 투자자로 대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지금 전문 투자자예요. 근데 거꾸로 이걸 뒤집으면 전문 투자자를 일반 투자자로 대우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죠? 전문 투자자가 창피하긴 해도, 쪽팔리긴 해도 나 일반 투자자 할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뭐 100억 원, 100원, 개인이 50억 대도 나 그냥 일반 투자자 하려면 일반 투자자 대우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거꾸로 일반 투자자인데 전문 투자자 하겠다. 요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합성 원칙.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 중개업자. 계속 우리 투자매매 중개업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다 판매회사입니다. 판매회사. 여기는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된다. 그렇죠? 고객을 먼저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딱 갈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투자자한테만 각종 이런 적합성 원칙,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다 그러면 투자를 권유하기 반드시 그 전에 뭘 파악하라고 그랬죠? 고객 파악 의무, 투자 목적, 재산 상태, 투자 경험,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많은 내용들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파악하고 이를 투자자로부터 또 당신의 지금 투자자 정보는 이런 겁니다 해가지고 파악한 내용을 고객으로부터 확인받는 거예요. 받아서 유지 관리해야 되고, 또 확인받은 내용은 또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을 해야 되겠다. 다 배운 내용들이죠.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의 요 파악한 정보, 투자 목적, 재산상,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투자 권유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파악한 정보 여기에 비추어서 그 상품이 그 투자자한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그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원칙이라고요? 바로 이게 적합성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적정성 원칙입니다. 큰 내용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 투자자에게 이거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 상품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 상품. 그래서 이걸 여기에 해당되는 게 ELS 같은 주가 연계 증권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즉 파생 결합 증권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이미 배웠듯이 파생 결합 증권은 파생 상품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증권으로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파생 상품에 해당되는 건 선도 선물 옵션 스왑이죠. 그래서 파생 상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 상품, 파생 결합 증권. 그래서 다 합치면 그걸 우리가 파생 상품 등이라고 합니다. 등 이런 말을 붙여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상, 투자 경험 이거 파악한 거죠. 이 정보를 반드시 파악해라. 그래서 파악한 다음에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상, 투자 경험 등을 비추어 해당 파생 상품 등이 즉 선도 선물 옵션 스왑이나 파생 결합 증권 등이 그 일반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생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파생 상품 등이 그 일반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일반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된다. 확인받는 방법은요, 반드시 서명 아닙니다. 뭐 전화 자동응답을 해도 되고요, 전자 이메일 같은 걸로 해도 되고 다양한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 도장을 찍어도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다. 이게 바로 무슨 원칙?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것도 적합성의 원칙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어떤 상품에 적용되는 거다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정성의 원칙은 파생 상품과 파생 결합 증권, 그래서 파생 상품 등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설명 의무입니다. 금융투자회사가 또 이것도 일반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내용, 위험, 기타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 조기 상환 조건이 있으면 조기 상환 조건,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라. 그리고 그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받아라. 이게 바로 설명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 의무에서 시험에 나올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 누구한테 적용되는 원칙? 일반 투자자. 두 번째, 설명할 때 뭘 설명하라는 거예요? 설명할 내용. 뭡니까? 집합투자증권 내용, 위험성, 그리고 투자성. 투자성은 뭐죠?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투자성이라고 합니다. 손실 가능성. 그리고 수수료, 조기 상환 조건,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설명해라. 근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라. 그리고 확인받아라. 이게 설명 의무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항, 즉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걸 우리가 이제 중요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거짓으로 하거나 또는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또는 그런 내용을 빼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당연히 아실 거고.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는 중요사항을 허위로 설명했거나 설명을 누락해서 만약에 그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이게 불안전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금융투자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설명 의무 불이행. 자, 그 다음에 부당 권유의 금지. 쉬운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 안 된다. 금지입니다. 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주가 한 달 내에 5,000포인트 갑니다. 이런 내용 안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자로부터 투자 권유 요청을 받지 않고, 자, 투자 권유 요청 안 받았습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 뭐 카톡 이런 걸로 이용하는 행위, 이거 안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초청 권유 금지다. 이렇게 불러요. 즉 고객이 나 투자 권유 해달라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증권사
직원들이 전화해가지고 투자 권유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영업 어떻게 해요? 다만 이거 안 되지만 원칙은 안 되지만 증권과 파생상품 중에서도 장래입니다. 장외 안 돼요. 장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 행위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증권하고 장래 파생상품이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칙은 어쨌든 불초청 권유입니다. 원치 않으면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요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투자 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투자 권유 할 수 있으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지금 바빠요. 관심 없습니다. 뭐 대부분 이런 대답 나오겠죠. 그래서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 계속해서 투자 권유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투자자가 거부하면 계속해서 투자 권유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영업이라는 게 한 방에 영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10번을 적어도 찍어야 나무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부했지만 다시 권유할 수가 있는 경우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죠. 일단 그 고객한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권유하는 거 됩니다. 이제 그때 한 달이라는 기간을 줘요. 한 달.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권했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그럼 다른 상품 권유할 수 있어요.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 권유가 가능하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밖에 투자자로부터 금전 대여, 중개, 주선, 대리를 요청받지 않고서도 이를 조건으로 투자 권유를 하는 행위. 즉 고객님 제가 투자자가 원치도 않는데 제가 돈 빌려드리게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돈 빌려가지고 요거 투자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투자 권유 준칙.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를 함에 있어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그러니까 하나의 매뉴얼이죠. 투자 권유할 때 지켜야 될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투자 권유 준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반드시 정해놓고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투자 권유 준칙은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변경되면은 그때도 이런 홈페이지 공시를 또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득, 즉 선도 선물 옵션 수합하고 파생 결합증권 같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을 만들면 안 된다라든지 또는 공통적인 준칙을 똑같이 적용되는 준칙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생상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식이나 경험 수준에 따라서 고객의 이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 고객에 맞춰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중요한 내용. 그리고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각 회사별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입니다. 요 내용 알아두시고요. 협회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투자 권유 준칙, 그게 바로 표준 투자 권유 준칙입니다. 이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은 어디서 만든다고요? 한국거래소 금융위 금감원 아니고요. 금융투자협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금융투자 회사들은 요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대부분 일부분 이제 수정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가 영업수행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권유를만 전문적으로 회사를 대신해서 하는 자가 우리가 투자 권유 대행인이라는 자격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 투자 권유 대행인의 요건 및 등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투자 권유 대행인은 그래서 투자 권유 대행인이라는 자격 시험이 있죠. 여기에 대한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권유 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 권유를 수행하는 자가 바로 투자 권유 대행인입니다. 근데 증권회사 같은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 권유 대행인한테 뭐는 위탁하면 안 돼요? 바로 요거 파생상품 등
등이 붙어요. 즉 선도, 선물, 옵션 수합, 파생결합증권 이런 거. 이거는 투자 권유 대행인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권유 대행인에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이 있어도 파생 상품 투자 권유 대행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권유 대행인은 파생 상품 등은 투자 권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시험에 중요. 그리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 권유 대행으로 하여금 투자 권유를 하게 하려면 먼저 금융위에 등록 업무를 위탁